오늘부터 주역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역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역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지난 시간에 약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안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보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보키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창안을 했어요. 이 보키라고 한 분이 창안하신 것은 양이라고 하는 부호와 음이라고 하는 부호. 제일 먼저 이런 부호, 작대기 모양을 창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겹쳐지면서 이 팔괘라고 하는 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역이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들, 이것을 고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역이라고 그래요. 고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출발이 됩니다. 문서화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부호화가 됐든 뭐가 됐든 문서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이분이 공식적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창안한 것은 약 몇 년 전입니까? 약 5,000년 전으로 5,0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이분이 역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을 부화했다. 문서를 창안했다는 거죠. 역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00년 전에 이분이 이런 부호화해서 팔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이 이것을 창안한 다음에 여기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역이라고 한 것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됐고, 그 역이라고 한 것은 시간 개념이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하늘이 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천문학에서부터 이제 제일 먼저 발상이 된 거예요. 천문학.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한 것은, 이 역이라고 한 것은 천문학적 개념에서 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고, 거기에서 인생이 파생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만물, 자연과의 관계성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한나라의 연산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귀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돼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의 역이다. 주나라 때 정리가 된 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성격으로 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면 경이 성격이다. 자, 역경이라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의 경전에서 쓰는 건데요. 쓰는 용어인데요. 글경자. 이 경자는 유교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유교의 경전이다. 역경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전입니다. 자, 유교의 경전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서삼경이죠. 사서삼경 중에서도 삼경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이다. 이것은 역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보키가 이 부화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한나라가 지나가고 상나라가 지나가고 그동안도 놀지 않고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축적되어 있는 것들, 역에 대한 이론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비로소 누가 자,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름은 창이라고 했죠. 성은 희창. 희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8궤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중첩을 시켜서 64궤를 만들고 64궤를 만들고 64궤에 뭐를 합니까? 64개 이름이 이제 거의 지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대충 다 지어져 있었을 텐데 이걸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시 손질을 하면서 이름을 정확하게 매깁니다. 그래서 궤 64궤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궤명. 24개 이름.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 예를 들면, 예. 중천건, 예. 지화하면 명의, 예. 화천하면 대유. 대유라는 게 이름이에요. 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주역에는 64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씁니다. 64개 한 개마다 어떻게? 이 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속성이 뭐다라고 하는 크기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궤사예요. 궤사. 예. 자, 궤사. 궤에 대해서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이 궤에 대해서 이 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다라고 쭉 써놓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 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해놓습니다. 비로소 아주 정리가 잘 된 주역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 이런 궤 모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런 궤 모양 획이 3개죠. 하나, 둘, 셋. 획이 3개, 3획궤라고 합니다. 이걸 소성궤라고도 해요. 예, 소성궤. 예, 소성궤라고 합니다. 예, 작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작게. 이 3획궤를 소성궤라고 하고 6획궤. 위에 획이 이거 6획궤로 되어 있는 것을 대성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성궤까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복희라고 하는 분이 이것까지는 완성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놨는데 이 6획궤 이런 획을 6개로 중첩을 시킨 거죠. 소성궤 2개를 중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이걸 만들어서 이런 궤의 이름과 궤명 이것을 다 써놨는데 궤사를 써놨는데 요 작대기 하나를 요 하나하나를 뭐라 하느냐면 효라고 하는 거죠. 효라고 합니다. 이 작대기를 보고 효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효를 이렇게 6개의 작대기가 다 있는데 이 효에 대한 이 값이 다 있어요. 효에 대한 값이 있다고.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이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효 하나하나마다 효의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 하나하나마다 해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해설을 누가 이제 써놓습니다. 누가 써놓습니까? 네. 누가 이걸 써놓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자,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효의 값을 써놔요. 그 이분은 누구냐? 요 분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요 문왕의 세 번째 아들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요 효의 값을 써놓는데 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양효는 몇 개예요? 양효. 자, 이걸 양효라 그러죠?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거를.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음효라 그럽니다. 자, 이 양효는 주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주역에 이 양효는 이 앙작대기. 이 작대기는 192개가 있습니다. 자, 이 음효도 192개가 있어요. 나란히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2개, 요 효가 합치면 384효가 되는 거죠.
자, 384효에 대한 값을 적어 놓으셔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384개의 문장이 또 새롭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 문왕께서는 64개의 문장을 써놨어요. 이름과 64개의 문장. 주공께서는 184개의 문장을 써놓습니다. 거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문왕이 2문장을 더 플러스를 해놔요. 예, 2문장을 플러스 해놓는데, 예, 그걸 용구, 용육이라고 합니다. 용구, 용육. 자, 요거는 건께에 붙어 있고, 이건 곤께에 붙어 있는데요. 문장이 2개가 더 플러스 돼서 386문장을 써놓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경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건 64개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64개입니다. 이거는 384. 자, 용구, 용육이 자, 2개가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64개에 384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448개죠. 여기 2개 더하면 450개. 자, 450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64개의 이름과 45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경과 주역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것이 역경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역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역경. 예. 그럼 주역은 어떻게 다른가? 뭐 꼭 다르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주역은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는데요. 뭐가 플러스 되는가? 공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자가 써놓은 역경의 해설서가 플러스가 됩니다. 역경의 해설서. 예. 공자께서 역경의 이 경에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의 해설, 그걸 다 읽고 나서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해설서를 뒤에 붙여 놓으셔요. 공자께서. 자, 요것이 플러스 된 걸 보통 주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와 요 공자의 요 플러스 된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전부 주나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나라 때. 예.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자는 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사람이냐? 돌아가셨냐 하면 예,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거 73년 동안 살으셨어요. 공자께서는. 자, 이 기간 동안과, 자, 아까 얘기했던, 예. 자, 주문왕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BC? 주문왕께서 이것을 요것을 문왕이 요것을 썼다 그러는데요. 요것을 쓴 기간이 언제냐 하면 1000년에서
50년 정도, 약 이 정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왕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BC 1047년에 돌아가십니다. 문왕이 104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왕이 옥살이를 언제 했냐면, 옥살이를 이 돌아가시기 14년 전에서부터 돌아가시기 7년 전까지 하셨어요. 예. 돌아가시기 14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7년 전까지 7년 동안 하셨다고. 옥살이를. 자, 이때 이걸 하거든요. 네. 옥살에서 나와서는 이걸 할 시간적인 여유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전나라인, 주나라의 전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은나라죠. 상나라. 자, 상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나라를 보냅니다. 그렇게 바쁜 나라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들여다보기는 했겠지만 앉아서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살이 하는 기간, 유리옥에 유폐되어 있는 기간, 그것이 14년 전에서부터 돌아가시기 14년 전에서부터 7년 전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가 대충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요 기간이었다는 거죠. 왜? 10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유추해보면 요거다는 거예요. 예. 이건 BC니까 연대가 높을수록 더 오랜 겁니다. 더 멀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 이후의 사람이죠. 예, 이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후에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BC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1010년 전 10년도까지 아마 살았던 활동했던 분인 것 같아요. BC 1010년 정도까지. 그래서 정확한 돌아가신 연대나 이런 게 역사에 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공께서는 요때부터 요 기간 동안 아마 요 활동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공자는, 자, 공자께서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공자께서는, 자, 잘 알다시피 공자는 유교의 어떤 시조격이죠. 그렇잖아요? 유교의 시조격이면서 유교를 대표하는 성인입니다. 공자께서는. 그런데 이 유교의 성인이 누구가 있냐 하면 공자는 제일 막내예요. 누구냐? 자, 중국 사람들이 유교의 성인을 네 분을 꼽습니다. 네 분.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복희를 꼽아요. 복희. 복희는 중국 역사의 신화적인 존재고요. 중국 역사에서 복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흔들림 없이 아주 그냥 제일 할아버지예요. 네. 성은 뭐라고요, 복희 씨가? 성이? 네, 성은 풍씨라고 그랬어요. 네. 풍씨고, 동이족입니다.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기에. 동이족.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에요. 자, 그런 복희 씨. 그 다음, 문왕. 그 다음 주공. 이분이 유교의 성인, 3대 성인입니다. 4대 성인을 꼽아야 공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자는 주역에 관한 한 공자는 성인에 끼지 못합니다. 주역에 관한 한은요. 그래서 공자 스스로 주역에다가 자기가 덧붙임을 하면서 이거는 먼저 주공이나 문왕이나 써놓은 것들은 경이고 내가 여기서 써놓는 것은 경보다 한 단계 밑에인 전이다 라고 써놓습니다. 전이다. 경과 전은 달라요.
경은 성인의 글을 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현인의 글이에요. 현. 예, 이것이 다르죠. 예, 성인의 글과 현인의 글, 예, 다릅니다. 한 단계 밑에예요. 자, 이걸 음미하면서 그러면 뭘 공자께서는 선하느냐? 예, 공자가 주역에 써놓은 것을 총체적으로 자, 10익이라고 합니다. 10익. 10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개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날개. 10개의 날개가 뭐냐? 10개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 전 세계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내가 주역에다가 10개의 날개를 달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주역이라고 하는 이, 주역이 아니고 역경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고 중요한 학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전 세계에 헐헐 날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지혜를 공급해주고 길잡이가 되는 이런 학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0개의 날개를 단다. 그 10개의 날개가 뭐냐? 첫 번째,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자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네, 단전. 네. 그래서 공자가 써놓은 것은 뒤에 전자가 다 붙습니다. 전자가 붙어요. 네. 경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네. 왜? 공자께서는요, 평생 동안 자기 스승, 나의 스승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공자께서. 이 스승이 없을 것 같죠? 이 스승이 있어요. 누구냐? 주공과 문왕을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공과 문왕을 나의 스승이다. 예.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예, 단전. 다 써놓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전이에요. 세 번째, 자, 계사, 자, 계사상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계사하전이. 자, 다섯 번째, 건문헌전입니다. 건문헌전. 여섯 번째, 자, 곤문헌전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전이고요. 자, 열 번째는 잡괴전입니다. 자, 이런 날개를 달아놓아요. 그러면 이런 날개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날개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예,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보면,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전역석자에다가 돼지 시자입니다. 그렇죠. 석자에다가 돼지 시자. 자, 돼지 중에서도 이 시자를 쓸 때는요, 거의 멧돼지 개념입니다.
그냥 집돼지가 아니고 멧돼지 개념이에요. 자, 멧돼지가 저녁 때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멧돼지가 저녁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맹렬하게 먹어치웁니다. 맹렬하게 먹어치우는데요. 저 단자는 돼지 어금니 단자. 예, 돼지 어금니 단자예요. 돼지 어금니가, 멧돼지 어금니가 무지하게 뿌리도 다 아삭아삭 씹어 먹어요. 나무 뿌리도. 자, 그렇게 씹어 먹는 글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 주역이라, 이 역경의 역경에 이 단전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문왕이 써는 괴사 밑에만 붙어 있어요. 괴사만 풀이를 한 거예요. 괴사만 해설을 하는데 그 괴사 밑에 딱 붙어가지고 이 괴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괴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공자께서 요거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걸 단전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상전인데요. 상전은 어디 붙어 있냐? 괴사 밑에도 붙어 있고 효사 밑에도 붙어 있어. 그러면 상전은 문장이 몇 개예요? 상전은 다 붙어 있어. 450개 문장이에요. 그렇죠? 아까 450개 얘기 있었잖아요. 450개 문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450개 문장인데 그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괴사 밑에 딱 붙어 있는 상전을 대상전이라 그래. 대상전이라 그럽니다. 효사 밑에 붙어 있는 상전을 소상전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는 뭘 뜻하는 거예요? 상. 이거는 무슨 글자라 보여? 코끼리? 예. 주역에서는 코끼리 상자라고 하면은 무식한 거예요. 네. 이거는 모양 상자입니다. 모양 상자. 예, 주역에서는 거의 코끼리 상자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네. 모양 상자. 이거하고 같은 글자는 뭐죠? 네. 예, 모양 상자. 이거 서로 상자라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네. 모양 상자입니다. 수상, 족상, 관상할 때 상, 이걸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인데요. 어떤 모양인가? 예, 모든 삼라만상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을 이 글자 속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이 한자 참 재밌어요. 한자 속 그 자체의 철학이니까요. 자, 어떤 글자가 여기에 숨어 있을까요? 이 글자 속에는 이 글자를 풀이하면 뭐가 될까? 저게 자원이 뭔지 아세요? 부수가 뭐냐고. 이 상자의 부수. 자, 지난 기 때 우리 부수의 도사께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졸업해버리니까 이 부수를 아는 사람이 없네요. 부수가 뭘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끼리 상자. 장기말이 코끼리가 있어서 잘 아는 거죠. 예. 부수가 뭔지 모르세요? 네? 예? 돼지? 예. 자, 이 글자는요, 이 글자는 자, 이렇게 구성된 글자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건 뭐냐? 토끼다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토끼고 밑에 있는 거는 돼지입니다. 안 어울리죠? 자, 돼지와 토끼는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합쳐놔서 모든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안 어울리는 걸 갖다 놔야 모양이 되는 거죠. 어울리는 걸 갖다 놔버리면 모든 모양을 다 형성할 수가 없어요. 위에는 토끼 모양이고 밑에는 돼지 모양입니다. 부수는 돼지입니다. 부수는. 예. 옥편을 찾을 때 이 글자를 찾고 이걸 찾아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양.
모양, 무슨 모양일까? 무슨 모양이죠? 여기서는 지금 주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모양이죠? 자, 이런 괴가 있다고 하면 요 모양을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요 작대기 모양들을 보건대. 예, 보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작대기 모양 전체를 보건대 라고 하는 것은 대상전입니다. 왜? 괴사 밑에만 붙어 있으니까 작대기 모양 전체, 이 전체를 한꺼번에 육획을 한꺼번에 딱 쳐다보건대 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상전은. 그럼 소상전은 뭐예요? 작대기 하나하나의 모양을 쳐다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저 강의하는 것들은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주역 강의를 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 헷갈려요. 책에 있지 않나요? 책에 있어요. 예. 책에 있으면 잘 보셔요. 책에 예, 그것은 그 책에는 잘 써 있진 않아요.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잘 써 있지 않아요. 예, 사실은 뭐 요것만 인문편만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지금 쓰고 있어요. 따로 인문편만. 예, 그래서 그건 강의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조만간 만들어질 테니까 만들면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겁니다. 그게 이 상에 관한 얘기예요. 이 상. 그 다음 계사전이라고 하는 거죠. 계사전. 계사전이라는 것은 계라고 하는 것은 멜계입니다. 매다. 예. 매다. 묶어서 이렇게 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이 멜계, 예, 이런 게 매여 있다. 이게 꼬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뭐 이제 엮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역을 잘 엮어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잘 엮어보면,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계사상전과 계사하전은 뭘 써놨느냐 하면 역경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초 지식을 써놨어요. 그것이 인문편입니다. 우리가 주역 인문 하는데, 인문은 뭐냐? 이 계사전을 강의하는 거예요. 계사전을. 나도 지금 계사전을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네. 그것이 이 계사전입니다. 이 계사전은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역경, 아까 역경이라고 그랬죠. 역경에는 글자 수가 얼마 안 돼요. 역경의 글자 수는 총 글자 수가 4,367자밖에 안 됩니다. 네. 4,367자. 그런데 공자께서 써놓은 것까지 다 합치면 42,000자가 나와요. 42,000자. 그렇다고 하면 공자는 얼마나 많은 글을 써놨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글이냐고요. 그렇죠. 10배에 가까운 걸 써놓은 거예요. 예. 자, 그걸 이제 인지를 그렇게 합니다. 공자가 어느 만큼만 양을 써놨느냐. 예, 그만큼 많은 양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길어요. 굉장히 이 주역에 관한 다양하고, 예,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공자께서 잘 써놓고 있습니다. 예, 공자가 써놓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이거예요. 계사전. 예. 뭐 다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참, 예, 독보적으로, 예, 요것이 안 붙어 있다고 하면 과연 역경을 이쪽으로, 예, 다 모르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것이 계사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
건문헌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된 괴를 건이라 그래요. 중천건. 하늘이 두 개가 겹쳐 있어서 건이라 부른다. 이름은 건이거든요. 얘 이름이 건이에요. 자, 이 건괴입니다. 이 건괴, 예, 하늘괴죠. 하늘괴. 양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혀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괴가 양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건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64괴, 나머지 60 몇 괴, 63괴, 얘를 빼면 63괴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냐 하면 얘가 요 건괴가 한 효 이 지시하는 것들이 몽땅 나머지 63괴에 전부 대입이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머지 63괴를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역을 해석을 하면 주역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역학자들은 해석할 때마다 이걸 망각해. 그래서 해석이 매끄럽지 못해요. 이것이 아버지괴다. 전 괴에 전부 하나하나 매칭을 시키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괴에만, 요 건괴에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것이 6절, 건괴에 6절이 더 붙어서 설명이 돼요. 문장이 되게 많아요. 예, 절이 6개지 한 절이 한 문장 같지 않게 아주 길어요. 좀 긴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건문헌전이 6개 절이 붙어서, 예, 절이 붙어서 그렇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곤문헌전은 뭐냐? 예, 곤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전부 음효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제 이름이 곤입니다. 곤인데요. 이 곤괴는 모든 괴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할.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62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못 거느리죠. 자기 자신을 빼면, 2개를 빼면 62괴를 거느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좀 역할이 덜 하겠죠. 예. 62괴를 거느리고 있는 저 어머니 괴는 곤문헌전에서 2절로 2개의 절로 또 덧붙여서 공자께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이 문헌전에 관한 얘기예요. 문헌전. 예. 문헌전이다. 주역을 읽다 보면 뭐 다른 책에서 이런 것들을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다른 책들은 강조를 해요. 저는요, 제가 쓴 책을 괴를 앞으로 설명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 앞에 있는 입문편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빼고 그건 필요한 때 가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해드리고요. 그냥 꼭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설명하니까 요 입문편을 보통 3개월 강의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데 저는요, 입문편을 딱 한 달만 강의하고 지나갑니다. 2달분을 빼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3개월 해봤는데요. 피로가 별로 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별 볼 일이 없어. 괜히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쭉 강의를 해나가는데 써먹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딱딱딱딱 맞춰놓고 지나갑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한 것은
본꾀를 강의할 때, 요거는 요때 써먹는데 요거는 원래 입문편에서 요런 것들이다 하고 그때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헌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 설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길지 않아요. 간단하게 64개를 전체를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괴는 뭐다? 하고 요점만 착착착착착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것이 설계전이에요. 자, 이 석계전. 자,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석계전은 뭐냐 하면, 석계전은 자, 주역 이 괴의 배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괴의 배치.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주역괴가 1번 타자에는 누가 놓을 거냐? 충청건괴가 있거든요. 2번 타자에는 누가 놓은 거야? 충직고운괴가 있어요. 3번 타자에 누가 놓을 거냐? 수레둔괴가 있어요. 자, 왜 세 번째에 수레둔괴를 놨나? 이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9번째는 풍천소축괴가 있나? 맨 끝에는 왜 화수미제괴가 있나?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배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괴의 배치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배치를 그렇게 해놨는지에 대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공자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역경의 편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편집. 이렇게 편집해놨다. 왜 이렇게 편집이 됐나?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석괴입니다. 순서에 관한 거죠. 순서. 이건 설명.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괴전. 잡괴전은요, 그냥 자기가 이때까지 설명하지 못한 걸 그냥 괴의 성질들을 섞어서 그냥 대충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예.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으로 해놨다고 해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 더 하고 싶은 얘기. 예. 더 하고 싶은 얘기. 예. 그런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 공자가 이렇게 놓은 역경에 대한 업적입니다. 역경에 대한 업적. 그럼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BC 1046년에서부터 BC 256년까지 존속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죽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국 역사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역사가 이렇게 주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BC 1046년에서부터 BC 256년까지 존속을 했는데요. 주나라가 770년, BC 770년이 되는 요 시점에서는요, 주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요 땅덩어리가 춘추시대가 됩니다. 춘추시대. 요 춘추시대가 끝나고 여기는요,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국시대. 예.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요 주나라의, 이 주나라라고 하는 요 주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여기에서 자기 영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요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지내면 시간이 더 지나면서 256년에서 조금 지나서
BC 221년에 누가? BC 200,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얘네들을 다 통일하는 거죠. 네, 진시황, 진나라가 중국을 다 통일합니다. 그것이 BC 221년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해야 이 답이 나와요. 이 공자는 언제예요? 요때, 요 근방에 있는 거죠. 그쵸? 요 근방에.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때 요 근방은 뭐냐? 전주 전국시대라는 거. 전국시대라는 거죠. 전국시대. 예.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공자께서. 노나라. 전국시대의 노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 전국시대의 노나라. 노나라는요, 중국의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진 나라예요. 네. 제 나라하고도 접경이 되어 있고요. 예.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공자가 이건 언제 썼냐? 이걸 언제 썼냐? 예, 공자께서, 예, 아까 BC 479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BC 479년이 몇 살이었냐? 73세입니다. 이때가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73세인데, 공자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난 거 몇 살 때 만났다고요? 47살 때 만났다, 이거야. 47살 때 처음 주역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자체를 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 역경이라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꿈에도. 그런데 어떻게 만났죠? 어떤 청년이 말이지, 그때는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간으로 되어 있죠. 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꿰있죠. 노끈으로 꿰고, 뭐 가죽으로 꿰고, 이렇게 꿰단 말이에요. 구멍 뚫어가지고, 예. 이렇게 꿰여 있어. 한참 꿰 있죠. 이게 문장이 많으니까. 많이 꿰 있는 거예요. 많이 꿰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가마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짊어지고, 예,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짊어지고 어떻게 공자한테 나타나느냐면 이 주역이, 공자한테 나타나는 것은 이 주역이 불쏘시개로 팔러 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걸 불쏘시개로 팔아먹으려고. 예? 뭐 그런 잘 모르는 청년이었겠죠. 근데 공자가 불쏘시개로 이걸 살라고 불쏘시개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불쏘시개로 집어넣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들어갔던 걸 파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난 겁니다. 봤는데 이거는 공자가 이 멘붕이 올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글이, 내용이.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나서 47살에 만났는데 이걸 몇 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이걸 다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께서. 이걸 깨우칠 수가 없어. 몇 년 동안 들여다보다가, 한 5, 6년 들여다보다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네, 뭐를 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합니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수행 각오를 해요. 그 수행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주유천하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54세 때 시작이 돼요. 54세 때 주유천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는가? 13년 동안 합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돌아와요. 공자께서 한 번 집을 나갔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한 번도 집에 안 돌아오니까 그 기간 동안 마누라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요. 네. 아들이 다행히 손자는 남겨두고 죽어요. 손자 하나는 있어. 근데 다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정도로 다 이렇게 하는 그 아픔이 고행이죠. 쉽게 말 아픔을 그 새기는 과정에서 이 역경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새긴 거예요. 자, 역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픔이 없는 자는 역경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역경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 아무리 유명한 교수도 역경은 새길 수가 없어요. 왜?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만 한 사람, 그냥 내가 공부하고 월급 다 먹고 한 사람은 역경을 새긴 것이 딱 보면 표가 나요. 아, 이 사람은 그냥 글만 새겼구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기는 사람이 혼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거는 죽은 글입니다. 그건 죽은 학문이에요. 역경만큼은. 자, 그런 건데 그것을 공자께서도, 그 유명한 공자께서도 13년이라고 하는 주의천하, 13년 동안 그런 아픔만 당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쇤거지가 된 겁니다. 예, 쇤거지가 돼요. 제자들이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빌려가요. 며칠을 굶어요. 예, 며칠을 쫓겨나고요. 예, 잔치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쫓겨나고. 예, 그것이 주의천나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아픈 그 속에서 이 주역을 새겨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자께서는 주공과 문왕이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주역은 그분들이 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혼이다. 그분들이 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주역을 스승 모시듯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역을 항상 주의천나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고 다닙니다. 네, 이 책을. 내 스승은 내가 업고 다녀야 되겠다. 아, 내 스승인데 내가 업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이 역경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깨우치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몇 살 때? 68세 때 돌아와요. 68세 때. 68세 때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중간에 마누라가 죽고 자식이 죽은 건 다 알아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다 아는데, 돌아와서 비로소 이걸 정리를 하여. 그때 이걸 쓴 거예요. 그때. 예. 마지막 68세에서 73세까지 마지막 5년, 이때가 공자의 피크입니다. 이때가 공자의 학문적인 전성기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걸 써놓습니다. 자, 이제 주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이고, 주역, 이게 깝깝한 거예요. 예,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 주역은 어떻게 새겨야 되는가? 적어도 공자시대 이전, 예, 문왕 내지는 주공이 살았던 지금부터 3100년 전으로 여행을 해야 돼. 3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문화적인 수준, 지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쓰여졌던 문자, 예, 환경, 이 역사, 이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주역의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학 강단에 있는, 아무리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들이 쓰는 책을 보면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별로 없었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그분들이 써놓은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써놓은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예, 거의 다. 어떤 책은 수십 번도 있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주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주역이 아니다. 예, 이것이 주역이 아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써있는 책 98%는 전부 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써 있습니다. 점을 어떻게 칠 것인가. 주역을 점서로 다 이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역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점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철학서고요. 철저한 지혜서입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런 책이었는데 왜 다른 책들은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역경의 원문, 아까 몇 글자라 그랬어요? 4367자를 진짜 하나하나 헤아리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3100년 전에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거를 한 글자씩 다 탐독하지 않고는 역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역경이라는 학문은요, 문장으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문같이 맨 앞에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목적어가 있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 그냥 듬성듬성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문장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해석하려고 모든 사람이 시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꽝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면서, 예, 공자는 약 500~600년 전에 태어난 분이죠. 문왕과 비교하면 역경이 만들어지고 5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역경이 만들어지고 5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문화도 틀리고 글자 자체도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 시대에 쓰여진 글자와 문왕 시대에 쓰여진 한자의 글자가 달라요. 달라. 그때는 없을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없을 문자는요, 이 문자는 3100년 전엔 저 글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역경에는 저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저 공자 시대 때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역경에 들어있는 4367자에 대한 각골문,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한자가 태어나게 된 경위, 어떤 글자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데, 다행히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이걸 잘 공부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할 의무를 지금부터 부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